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드디어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10번을 더 해서 20강까지 채우고 시즌4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중간 지점인데 오늘 밤 이제 잠시 후면 열리는 밤 12시 전후로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죠. FOMC 회의가 일단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롬 파월 의장님과 그리고 7분의 FOMC, FRB 위원분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중앙은행 12분 중에서 5명 뽑아서 그쪽에서 5명, FOMC에서 7분 해서 총 12분이 투표를 하게 되죠. 금리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자, 그런데 그동안 금리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말장난에 시장은 이미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태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데 오늘 밤에 어떻게 발표가 날지,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맞물려 가면서 FOMC 말장난이 까딱 잘못하면 현실화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오늘 이슈 인사이트 10번째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할 때는 이미 FOMC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요. 제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박한쌤의 야간 수업 여기에서 오늘 강의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주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박한쌤 야간 수업 쉬시고 오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 가장 FOMC 왜 저 박한쌤은 제롬 파월 의장님의 계속 시장에서 FOMC에 대한 언질, 금리 인상에 대한 언질을 왜 말장난이라고 보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조기 금리 인상 한다 엄포 놓는 것이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는요,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FOMC 회의가 이제 1년에 8번 열려요. 이번 연도 1월 달, 오늘 이제 1월 25일, 26일, 오늘 밤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한 2시 정도에 빠르면 발표 나오고 늦으면 4시 정도에 발표 나오는데요. 27일 날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는 26일이지만 한국으로는 27일 날 새벽 1시에서 보통 3시, 늦으면 4시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몇 월 달에 있느냐? 3월 달에 있고 5월 달에 있고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12월. 이제 2월 달에는 없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5월, 6월 이렇게 있는데 오늘 원래는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었죠. 원래는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는데 3월 달 금리 인상설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번에 FOMC 회의에서 3월 달에 올린다고 한 지가 11월, 12월 달에 1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1월 달에 금리 올리겠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뭡니까? 1월 달도 모자라서 0.5% 금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리 인상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양적 긴축, 즉 양적 완화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심지어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주던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주던 걸 줄이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회수하는 거.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온갖 시장의 뉘앙, 막 이상한 말들이 나와가면서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는 말 그대로 이런 상태죠. 풍지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까 보셨죠? 저 여러분하고 제롬 파월 의장님이 12월 달에 3월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이번 연도에 3번.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에 3번, 그래서 총 이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2% 정도 금리까지.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FOMC 회의도 안 했는데 이제 회의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죠. 갑자기 이번 1월 달에 5번 올린다. 그럼 앞으로 3월 달, 그리고 5월 달, 6월 달, 3월 달 가면 이런 얘기가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또 있어요. 계속 이번 내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명히 그들이 생각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실제 막상 뚜껑 열면 금리를 0.5를 올린다든가 오늘 밤에, 혹은 양적 긴축을 바로 한다든가, 혹은 뭐 갑자기 1월 올리고 2월 또 올린다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2월 15일 날 제롬 파월 의장님은 연준 합의 결과를 제롬 파월 의장님이 이제 발표하는 거죠. 2022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천천히 이제 하겠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당장 하는 게 아니라 7월 이후에나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12월 달에 괜찮았죠. 1월 달에 갑자기 물가 상승률 발표해 보니까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마찬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40년 만에 최고가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라서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튕겨 올라가니까 갑자기 지금 말이 싹 바뀐 거잖아요. 앞으로 문제는 이게 3월 달, 5월 달, 6월 달 계속 이런 식으로 신뢰가 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 적수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 의장님 혼자 미국 경제 금리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금리 내렸죠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나 물가 상승 압력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제롬 파월 의장님이 말이 시장에서 이게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정책금리가 지금 0.25나 혹은 제로금리입니다. 왜 누구는 제로금리라고 그러고 누구는 0.25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미국 전국에는 12개의 화폐 발행권이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즉 미국 연방 국가니까 지폐를 한 곳에서 안 찍는단 말이에요. 즉 발행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달러짜리 같은 거 보면 약간씩 문양도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5명만 FOMC 투표권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연방위원회 7분은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그대로고, 이 12명이 그래서 이제 투표권, 이자율 올릴 거냐 말 거냐 갖게 되는데, 어떤 지역은 금리가 0%인데 정책금리가, 어떤 지역은 0.25인 데가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못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12군데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곳에서. 따라서 어떤 데는 제로금리지만 어떤 데는 0.25입니다. 그냥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금리다. 코로나 이전에는 몇 %까지 올라갔었습니까? 미국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때 계속 끌어올려서 2.5%까지 정책금리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살살 내리더니 갑자기 왕창 내려서 0%.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2번 올렸죠. 그래서 1%. 이번에 1월 달에 그래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25%예요. 미국은 0%, 한국은 1.25. 혹은 0.25라 하더라도 한국과 1%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연도에 몇 번 올리느냐 미국이.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FOMC가 지금 회의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온갖 추측뿐만 아니라 뭐 FOMC 의원들 나와서 금리 5번 올려야 된다는 둥, 뭐 0.5 올린다는 둥,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방금 보셨던 거는 미국의 정책금리고요. 아까 보셨던 것.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시장금리라고도 불리는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입니다. 정확한 말로. 즉 국공채를 갖고 있었을 때 10년물짜리, 만기 10년물짜리 갖고 있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받아요. 근데 그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 채권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거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 움직이듯이. 자, 최고점이 코로나 때 얼마였느냐 전에 3.25까지 갔다가 코로나 직전에 2%에서 10년물 미국 정부가 금리를 제로로 만드니까 시장 이자율도 10년물 국공채도 폭락 나와서 0.5의 저가가 형성됩니다. 그랬다가 2021년도에 1%로 올라왔고
2021년도 5월 달, 6월 달에 1.75까지 오르죠. 왜?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돈을 막 찍어냈으니 양적 완화한다고 찍어내지 긴축 좀 그 인프라 투자 법안 또 1조 2천억 또 통과되지. 그래가면서 10년물 정책 금리는 계속 0%인데 시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오르는 거예요. 빵값 오르지, 임금 오르지, 차 가격 오르지, 집값 올라가지. 그래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도 정책 금리는 0이지만 계속 앞섰었죠. 자, 그런데 1.75에서 제롬 파월 의장님이 금리 올리겠다. 내년도 올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면서 금리 상승 쪽에 베팅했던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린다고 하면서 양적 완화가 시작된 양적 긴축,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까지 어차피 할 거니까 향후에.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센 그렇죠? 양적 긴축까지 할 거라고 보고 이자율 올라가던 것이 멈칫멈칫한 겁니다. 정책 금리는 그대로 0인데. 그래서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돈들이 멈췄는데 이번에 12월 달, 1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돌파. 9.8, 예상은 9.2 나왔는데 그 실업률은 3.9까지 떨어져 가면서 시장 금리가 1.5를 돌파하고 급등 나왔었죠. 자, 그러면 왜 이게 말장난이냐? FOMC 회의에서 발표하면 되는데 미국 정부 입장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가 시장 금리 급등 나니까 빨리 발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얘가 먼저 금리 올렸는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도 올라가면 아무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 정도 차이 나서 시장 정책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 금리는 또 그만큼 달아나고 그럼 간격이 안 좁혀지잖아요. 정책을 쓰는 금융 정책이든 재정 정책을 쓰는 의미가 전혀 없죠. 물가 상승률과 이걸 좁히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갑자기 확 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브프라임이나 혹은 나중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장 금리는 또 달아나고 정책 금리는 올리고 2% 이상 계속 벌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제롬 파월 의장님이 엄포를 놓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0.5 금리 올리겠다. 시장에서 말은 안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연준 의원 중에서 혹은 뭐 시장에서 골드만삭스나 이런 JP 모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금리 5번 올려야 된다고 했었고 뭐 3월 달에 금리 올린다고 작년 12월에 얘기했는데 3월 달부터 올려서 3번 올리겠다 했는데 갑자기 1월 달 금리설이 지금 FOMC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막 그런 회의 참석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갑자기 금리를 0.5% 1월 달에 올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월이 아니라 1월에 0.25는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는 아직 결정도 안 냈는데 그리고 양적 긴축까지 3월에 할 수도 있다. 7월에 분명히 7월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한다고 그랬는데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1월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면서 그러면 이게 왜 말장난이냐. 즉 오늘 밤에 0.25 이상의 금리를 올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말장난이냐고 보냐면 진짜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라가는 쪽에 베팅이 돈이 돼야죠. 금리 올리면 가장 좋은 게 보험사하고 은행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 1월 조기 인상설 이런 얘기가 나온 뒤로부터 실제 JP모간 체이스 다우존스 지수 30개 종목에 있는 대표적인 은행 업종이죠. 어떻게 됐어요? 170달러 근처에서 장중에 찍고 폭락 나왔습니다. 140달러까지. 30달러가 빠졌어요. 즉 한 15%에서 16% 정도. 은행주 변동성은 사실 은행주 15%면 IT 관련주 한 40% 정도 되는 변동성이에요. 실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그 정도 되잖아요. 실제 매매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게 금리 올린다는데 거꾸로 빠졌다. 그 얘기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시장에서
그쪽에 베팅을 거는 사람, 그러니까 금리를 0.5를 올린다든가 양적 긴축을 바로 실행한다든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폭락 나왔는데 심지어 은행주 매매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쪽에 베팅을 안 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조기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두려움. FRB가 처럼 말로 인플레이션 베팅 올라가는 쪽에 금리 인상 쪽,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상승,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쪽에 베팅, 원자재 매수, 이런 거 했던 사람들, 은행주에다 베팅, 그 금리 10년물 국공 시장 금리 상승 쪽에다 베팅했던 사람들을 지금 사실 다 죽이는 겁니다. 실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금리 올려서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액션을 안 해도 얘들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은행주 떨어지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떨어지지. 그래서 2%가 아니라 1.7% 정도 사이로 잘 안착시켜 놨지. 그러니까 당장 금리를 안 올려도 일단 시간은 버는 거죠. 누가? FRB.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러면 이게 말빨이 먹혀야 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그래서 증권시장은 원래 이 정도 폭락은 안 나옵니다. 은행주도 이 정도 폭락은 안 나와요. 그냥 저렇게 겁주다가 그 정도. 그런데 갑자기 이게 폭락이 나온 이유가 은행주도 올라가야 되는 은행주도 폭락 나오고, 그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올라가지도 않고 거꾸로 떨어지고, 심지어 주식은 당연히 올린다니까 급락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가야 되는 은행주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나 혹은 원자재 관련주들도 다 급락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갑자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개입이 된 거죠.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러시아 채권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국공채를 시장에서 은행들이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신용평가 절하시켜버리면 돼요. 세계 3대 혹은 4대 주요 신용평가 기관에서 러시아 국공채를 앞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뭘로 해야 됩니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괜찮지만 장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돈을 주고 무기도 사오든지 혹은 군인들한테 전쟁 물자도 줘야 되는 거고, 주변에 전쟁 피해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사와요? 러시아 국공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서브프라임 때문에 미국 국공채 발행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러시아 국공채가 만약에 보이콧이 되면, 신용평가 하향 조정받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20% 30% 덤핑된 가격에 막. 그래도 안 사죠, 사람들이. 국제시장에서. 더군다나 미국이 보이콧 하라고 그랬는데 감히 누가 사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먼저 소진시키겠죠.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달러로 갖고 있습니까? 3,600억 달러? 400조 원 정도 되는 거를? 아니죠. 미국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공채로 절반 이상 갖고 있고 나머지는 금이나 엔화나 중국이나 유로화로 분산해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 달러로 표시된 외환, 러시아도 우리나라 정도 돈 갖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로. 그럼 투입하겠죠. 시장에서 팔면 미국 달러 표시 채권까지 급락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도미노 현상으로 금융시장을, 러시아 국공채 보이콧이 도미노 현상으로 미국 시장까지도 다시 강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전쟁을 하고 안 하고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흐름에서 완전히 시장이 말 그대로 얽힌 실타래처럼, 총 쏘는 전쟁인데 사실은 그 뒷 배경의 이면에는 지금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미국 국공채,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보이콧되면 주저앉을 수 있는, 그래서 7%였던 러시아 예탁금리, 채권 이자율이 갑자기 10% 근처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즉, 그거 사면 10% 1년에 이자 주는 거예요. 1억 원은 러시아 국공채 1억 원어치 사면 만기 날 1억 원도 다 받고
매년 10%, 9.8% 이자를 받습니다. 미국 정책금리는 0%고 한국은 1.25인데 국공채 사봐야 2%다, 2% 정도 줘요. 우리나라는 2.5 정도. 그런데 러시아는 10%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살까요? 잘못하면 채권 가격 폭락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지금 말이 전쟁이지 러시아 채권, 미국 채권, 국공채 서로 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총질하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된다면 기름값이 급등 나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똥이 튀는 거죠. 1월 달에 16.3%가 급락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 지금 시가 대비 장중 최저 급락폭.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11%까지 반등, 어제 또 빠져서 13%까지 지금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월봉으로는 장중 저점은 16.3%예요. 이 변동성은 코로나 때 3월 달에 발생이 월봉입니다. 나스닥 월봉. 3월 달에 발생했던 장중 변동 저가 마이너스 22.6%까지 떨어진 이후 최고 변동성이에요. 절대적인 가격폭은 크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은 이게 가장 크고 지금 그리고 처음 있는 변동성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 맨 처음에 FOMC는 본인들이 말 그대로 금리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말 그대로 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장의 부작용 없이.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묶어놓고 그리고 그쪽에 베팅하는 금이라든가 혹은 그쪽에 베팅하는 유가라든가 원자재 쪽에 베팅하는 돈들까지 잘 묶어놨다고 판단했습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사실.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돼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채권 문제 가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갑자기 테이퍼링이라든가 혹은 양적 진축을 갑자기 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잘못 개입하면 지금 꼬여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오늘 FOMC에서 FOMC가 말 그대로 0.5% 금리를 올리려고 했다가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약간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두 가지 이점이 한국에 있는데 하나는 시장 물론 변동성이 확장시켜서 불확실성이 증가돼서 지금 나스닥도 급락 나오고 한국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막 3,000포인트에서 지난 한 달 사이에 작년 3,000포인트 근처에서 연말에 지금 2,700까지 순간 지금 치고 내려오고 이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당장 오늘 FOMC 회의에서 아마 0.25% 금리 인상을 확정 발표를 하면 시장은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0.25% 정도면 지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시장은 그 변동성을 이미 다 이미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FOMC 발표에서 0.25 금리 올린다. 근데 시장이 나스닥이든 떨어졌던 종목들 급등 나온다. 금리 올리니까. 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야 드디어 악재가 나오니까 현실화되니까 주식을 사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FOMC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진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미국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표들을 보니까. IMF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4.9에서 지금 4.4로 조정했죠. 자, 결국은 이 말은 리스크가 있긴 있대. 미국 시장에 이렇게 급락 나오는 이런 어떤 많은 이런 배경의 이면 속에는 결국에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만 그거 갖고 떨어진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그런 우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회수만 진짜 0.5% 금리를 당장 0.5% 오늘 밤 올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당장 양적 긴축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0.25 정도의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질병이 주식을 폭락장으로 몰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밀고는 왔지만 회복이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진짜 무서운 거는
FOMC가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금리를 세게 올린다든가.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말로 컨트롤한다고 보여줘. 왜? 아직 금리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앞으로 2번 올리고 3번 올리고 4번 올리고 5번 올리면 그때마다 떨어지면 다시 코로나 지수인데요. 실업률이 다시 7% 8%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리를 올린 효과가 아무 없어진 거죠. 따라서 금리를 올리긴 올리되 미국은 상당 부분 급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원하는 거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금리 인상 발표, FOMC 발표하다고 그래서 거꾸로 급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생한 시장의 일회성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하고 2,70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을 경쟁적으로 팔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한 템포 뒤로 물러나서 내 주식이 견딜 수 있는 주식인지 그리고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주식이 먼저 갈 건지 네 것도 20% 빠지고 내 것도 20% 빠졌다. 연말 대비. 그러면 가능성 있는 쪽, 실적이 더 좋고 시가총액이 크고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똑같이 빠져있는 상태라면. 자, 이렇게 해서 FOMC 오늘 발표 앞으로 3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속 FOMC는 시장에서 말로 엄포를 올라가면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물가 상승을 낮추려고 하는 실제 금리는 그렇게 못 올려가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시고 이 시장에서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현상을 잘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10번째 이 이슈 인사이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때 매매를 갖고 할 때 혼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신 시장에 지금 굉장히 뜨겁죠. 7,000명 이상이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문자 신청 교육을 드디어 아카데미를 인텐시브 코스로 진행합니다. 2월 14일에서 15일 그래서 주식 신호 매매 신호 아카데미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제는 뭐냐? 아시다시피 선착순이. 그래서 조기 마감합니다. 조기 마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500분한테만 110만 원인데 조기 마감되면 정상가가 300만 원이에요. 매매 프로그램이. 2개월간 여러분들이 무제한 듣기 그리고 실제 장중 리딩 따라하기 그리고 프로그램 여러분들 걸로 평생 소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문제는 선착순 500명 안에 들지 못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 대기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7,000명이 좀 넘으시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슈 인사이트에서.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10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